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그러고도 인간이야? 엄마, 당신은 내 딸을 망쳤어! 이제 내 남편한테서 당장 꺼져! 수진의 격렬한 분노가 온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엄마 미라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온몸으로 딸의 절규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임신으로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고 있었고 귓가에는 얼마 전 사위 준호가 속삭였던 금지된 고백이 메아리 쳤습니다. 장모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당신은 그저 장모가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진정한 여자예요. 엄마는 딸을 위해 시작한 대리모를 해야겠다는 희생이 결국 자신과 사위의 은밀한 욕망으로 변질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차마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55세의 어머니가 딸의 남편인 사위와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잔인한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위의 아이를 임신하는 있어서는 않될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딸의 아이를 대리모로 임신한 장모와 사위의 금지된 사랑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55세의 김미라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은 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늘 어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오직 딸 나윤의 행복만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미라는 아주 오랜만에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랍 속에서 10년의 시간을 견뎌낸 듯 짙고 농밀한 장밋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은 습관처럼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른 립스틱은 입술선을 미세하게 벗어났지만 미라는 그 위태로운 모습 그대로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나이와 현재 상황, 그리고 곧 맞이할 금기 앞에서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주름살이 새겨진 자신의 눈가에서 한때 여자였던 미란의 자네를 발견하려 애썼지만 거울 속에는 오직 딸을 위한 사명감에 사로잡힌 어머니의 얼굴만이 비칠 뿐이었습니다. 45평 아파트의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정막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과 같았습니다. 작은 방 침대 머리맡에는 난임으로 지쳐 쓰러진 32살 딸 나윤이 이틀째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나윤이 울면서 미란에게 내밀었던 난임센터의 최종 소견서. 그 종이 한 장이 미란의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렸죠. 미란은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나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윤의 얼굴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듯 창백했고 베개 위에는 이미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나윤의 방에 놓인 약병들과 영양제들,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흔적들이 미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미란은 나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사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딸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해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거래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미라는 옷장을 열어 외출복 대신 평소에는 입지 않던 은은한 회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유니폼을 벗어던지는 행위였습니다. 원피스의 부드러운 촉감이 피부에 닿자 미라는 억눌렸던 어떤 감각이 깨어나는 듯한 기묘한 죄책감과 동시에 아주 희미한 자기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는 동안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사위 준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은 이미 격렬하게 쿵쾅거리고 있었고 목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만 이미 그녀의 표정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준호는 회색빛 얼굴로 미란을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호는 곧장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고 그 긴장감은 주방의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처럼 미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미란은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왔니, 준호야. 준호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미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체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란의 짙은 립스틱을 잠깐 응시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반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 자신이 없습니다. 미란은 준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나 나나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지. 하지만 우리 나윤이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내 장모는 이미 결정했어. 이제 와서 물러설 생각은 하지 마.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결정이 아닌 두 사람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줄 파국적인 서막이었습니다. 미라는 모성애라는 이름의 사명감 뒤에 숨겨진 자신의 두려움과 깨어나기 시작한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준호와 마주섰지만 준호는 그녀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방금 마신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회색빛 얼굴이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듯 그는 벽에 기댄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준호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 스스로가 파국을 향해 가는 기차의 운전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라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단단하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모성애라는 이름의 사명감이 그녀의 모든 불안을 억누르는 방패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미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나윤이만 생각하자. 너나 나나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지 않니? 하지만 나윤이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내 장모는 생각해. 준호는 미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우리는 지금 신이 허락하지 않은 선을 넘으려는 겁니다. 만약 나윤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나윤이는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희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결정이 아닌 두 사람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줄 파국적인 서막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상황의 도덕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준호에게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나윤이는 모를 거야. 아니, 우리가 모르게 해야 해. 우리는 지금 나윤이의 인생을 지키는 거야. 나윤이가 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너희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
나윤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옆에서 다 봤잖아. 나는 내 딸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어. 나는 내 장모로서, 나윤이의 어머니로서 내 딸의 행복을 위해 이 죄를 짊어지기로 했어. 내가 나를 도와줘야 해. 미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감수해야 할 파멸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성애라는 이름의 사명감 뒤에 숨겨진 자신의 두려움과 10년 만에 깨어나기 시작한 여성으로서의 욕망이라는 이중적인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란의 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결은 거칠어졌고 그는 미란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미란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종과도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하지만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이 일은 죽을 때까지 나윤이에게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저는 장모님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준호의 낮은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것은 미란과의 거래를 최종적으로 승낙하는 표시였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이 세상 끝까지 내 장모는 이 비밀을 지킬 거야. 이후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미란은 이미 난임 전문 의사에게 자연 임신을 권유받았다는 사실과 다음 배란일까지 남은 기간을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사업상 출장이라는 핑계로 이틀 뒤부터 미란의 집에서 머물 계획을 짰습니다. 이 계획은 마치 비밀 작전처럼 정교했지만 그 속에는 두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미란은 준호가 거실을 나선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나윤아, 엄마가 너를 위해. 그녀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울림은 아파트의 벽을 타고 미란의 심장에 깊이 박혀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자로서의 금기를 깨야 하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녀의 이 비극적인 선택이 딸 나윤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미라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의 굳건한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미라는 준호와의 파국적인 거래를 마친 후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딸 나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이 일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준호와의 다음 만남 전까지 미라는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며 최대한 평온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운영해온 작은 상가 근처의 노점에서 아침마다 신선한 채소를 사며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하고 성실한 50대 주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이웃 최경자였습니다. 최경자는 미란과 동갑내기 친구이자 동네 사정의 빠삭한 오지랖, 넓은 감촉 캐릭터였습니다. 경자는 미란을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커다란 비닐봉지를 흔들며 미란에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최경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반말로 미란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건넸습니다. 미란아, 너 왜 요즘 안색이 이렇게 안 좋아? 밤에 잠을 못 자니? 얼굴이 흙빛이 다 됐어. 그리고 내 사위 강준호 말이다. 요즘 새벽마다 너희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수상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
낮에는 안 보이고 꼭 밤에만 오더만. 너 혹시 준호한테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니? 경자의 직설적인 물음에 미라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가 경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자야. 바쁜 사위가 엄마 걱정돼서 잠깐 들르는 거지. 요즘 나윤이가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경자는 미란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몸이 안 좋은 건 나윤이뿐이 아닐 텐데. 너도 수상해. 그나저나 소문이 안 좋더라. 그 강준호 사위의 친척 형 말이다. 강필규라고. 그 인간이 여기저기 준호가 누구한테 약점 잡혀서 돈 뜯긴다는 소리를 하고 다녀. 그것도 아주 악질적으로. 내 사위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가 했는데 혹시 내 사위가 아니라 혹시 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준호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건 아니고. 경자의 오지 이노머슬리 오지엘 미란의 속을 후벼 팠습니다. 미란은 사위가 약점 잡혀 돈 뜯긴다는 소문이 장모에게 약점 잡혀 돈 뜯긴다는 루머로 쉽게 변질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경자에게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서둘러 장을 본다며 자리를 피했지만 경자의 오지라어 소문은 이미 미란을 옥죄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경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점, 돈 뜯긴다, 범죄. 미란은 자신이 지금 딸을 위해 시작한 희생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협박이나 금전 거래로 비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웃의 오지랖과 루머는 미란의 죄책감을 배가시켰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모성애의 영역을 이미 벗어났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불안 속에서 미라는 준호와의 다음 만남을 앞두고 더욱 결연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빨리 마무리되고 자신이 다시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발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 나윤이 이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하게 비밀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라는 옷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준호와의 연락용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준호의 이름 두 글자가 그녀의 손끝을 미세하게 떨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병원으로 와. 단호하게 보내진 이 문자는 미란이 이 위험한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미란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경자가 여전히 상가 앞에서 다른 주민들과 속닥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이미 동네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오직 딸을 위한 이 은밀한 희생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화요일 오후 2시 미라는 준호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병원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 난임 전문 클리닉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익명의 가면을 쓰고 이 파국적인 행위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병원 내부는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강렬한 형광등 불빛이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 자신들이 저지를 가장 인간적인 금기를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미란과 준호는 서로에게서 50cm 이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죄책감과 윤리적 벽의 두께였습니다. 준호는 잡지를 들고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미란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그는 그 소리마저도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드디어 간호사가 미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란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호는 미란을 뒤따랐지만 그의 발걸음은 미란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상담실의 문이 닫히자 미란은 자신의 온몸이 차가운 병원의 공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50대 중반의 의사는 차트와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미란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더니 차트를 내려놓고 미란과 준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지만 감정은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김미란 씨의 현재 나이를 고려했을 때 난자를 채취하여 외부에서 인공 수정하는 방식은 몸에 무리가 심하고 성공률도 매우 낮습니다. 의사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곧장 인공 수정을 권유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준호와의 접촉은 오직 의학적 절차로만 국한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의사가 내린 진단과 권유는 미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짚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인공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성공률 면에서 훨씬 높은 확률을 보입니다. 어차피 남편분의 정자와 김미란 씨의 자궁 환경이 가장 익숙하게 만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저희는 최적의 배란일을 계산해 드릴 것입니다. 이건 당신의 윤리적 선택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이 방법을 권유합니다. 미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라는 그녀의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 임신이라는 단어는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려 했던 금기의 본질을 정면으로 노출시켰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의학적 절차가 아니라 뜨거운 생물학적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라는 벌떡 일어나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공 수정으로 해주세요. 저희는 인공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미란의 외침은 상담실의 정막을 깨뜨렸지만 의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미란의 감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매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김미란 씨, 저희는 오직 의학적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도록 말이죠. 나이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선택은 두 분의 몫입니다. 의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듯 미란과 준호 두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길 뿐이었습니다. 미란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자연 임신이라는 의사의 조언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딸 나윤의 행복을 위해 혹은 그 자신이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미라는 준호의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준호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딸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이 이제는 두 사람의 은밀한 욕망을 가리는 얇은 장막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의사의 조언대로 다음 배란일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미란의 등 뒤에서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고 그 침묵은 미란에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압박하는 무언의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란이 복도 모퉁이를 돌아 병원 주차장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어두운색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미란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친척 형 강필규였습니다. 필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미란의 뒷모습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미란이 준호와 함께 병원을 나서는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촬영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노골적인 갈취의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필규는 준호가 장모에게 약점을 잡혀 돈을 뜯긴다는 소문을 퍼뜨리던 장본인이었고, 이 사진은 그가 준호에게 빚 탕감을 압박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알 수 없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택시를 잡고 싶었습니다. 미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시작된 것입니다. 금기를 깨는 순간 그들의 비밀은 제3자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집 거실, 밤의 장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지만 미란과 준호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의사의 자연 임신 권유는 두 사람에게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이제 순수한 의학적 행위를 넘어 뜨거운 도덕적 딜레마로 변모했습니다. 미라는 주방에서 홀로 차를 끓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자신의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끓어오르는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성애라는 강박적인 사명감과 10년간 억눌렸던 여성으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위가 정말 딸 나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이 파국을 통해 그녀 자신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 미라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초조함에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마루를 긁는 듯 날카로웠고 그 소리는 미란의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준호는 미란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눈빛은 깊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듯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미란을 향해 반말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저희는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나윤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와 장모님 사이의 이 일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나윤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제발 우리 이러지 맙시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격렬한 저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란의 뺨을 붙잡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려 했습니다. 준호의 손끝에 닿은 미란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행동을 딸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정당화하려던 마지막 시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미라는 준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흔들렸지만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준호야, 이미 돌아갈 곳은 없어. 내 친척 형 강필규가 우리를 병원에서 촬영한 걸 내가 모를 리 없지 않니? 소문은 이미 동네에 돌고 있어. 사위가 장모에게 약점 잡혀 돈 뜯긴다고.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그 소문은 나윤이에게 독이 되어 돌아갈 거야. 나윤이는 널 의심하고 너희 결혼 생활은 끝장날 거야. 미라는 냉정하게 외부의 위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성애뿐만 아니라 공동의 위협을 통해 준호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을 머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윤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공해서 나윤이에게 내 아이를 안겨주는 것뿐이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내 말대로 이건 지옥이야. 하지만 우리 나윤이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지옥에 들어갈게. 너도 내 딸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따라와줘. 미라는 딸의 희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굳건한 태도 뒤에는 준호와의 이 금지된 관계를 통해 10년간 잊었던 여성으로서의 생명력을 되찾고 싶은 미묘하고 이기적인 충동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논쟁할 힘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파멸적인 행위를 멈추고 당장 나윤에게 진실을 고백하여 모든 것을 잃거나 아니면 이 금기에 동참하여 나윤의 행복을 가장한 위험한 동반자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준호는 체념한 듯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나윤이에게는 이 일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저는 장모님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땐 제가 장모님을 이 지옥에서 끌어내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것은 미란과의 거래를 최종적으로 승낙하는 표시였습니다. 미란은 조용히 침실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의 뒷모습은 딸을 향한 모성애와 10년 만에 깨어난 여성으로서의 욕망이라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준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안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성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위험한 금기를 행하려는 공범자가 된 것입니다. 미라는 침실의 어둠 속에서 준호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비틀거리는 양심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미란과 준호의 첫 번째 금기 행위는 극도의 죄책감과 긴장 속에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 며칠 동안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불안한 고요와 같았습니다. 미라는 매일 아침 화장실 문을 닫고 홀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딸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미라는 며칠 동안 3번의 테스트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번 모두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2줄이 아닌 1줄. 미라는 테스트기를 변기에 던져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이 지옥 같은 거래를 멈출 수 있겠구나. 이기적인 감정에 미라는 곧바로 자신의 뺨을 때리듯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딸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을 잠시 잊고 여자 김미란으로서의 안락함을 원했던 자신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이중적인 감정에 의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미라는 테스트기를 휴지통에 버리고 곧장 딸 나윤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나윤은 여전히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음성 나왔어. 아마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 다음엔 꼭 성공해야지. 이번 달엔 성공할게. 내 장모는 반드시 해낼 거야. 미라는 딸의 곁에서 준호에게 거짓말과 약속을 동시에 했습니다. 준호는 미란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보다는 숨겨왔던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배란일 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라는 딸의 방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파멸적인 길을 멈추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은 오늘부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딸 나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요동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외출하여 상가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은 이미 강필규가 퍼뜨린 루머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상가 앞에서 미란의 이웃이자 동갑내기 친구인 최경자를 만났습니다. 경자는 미란을 보자마자 삿대질하듯 손가락으로 미란을 가리키며 다가왔습니다. 최경자는 반말로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야, 미란아, 너 요즘 동네 소문 들어봤지? 내 사위 강준호 말이다. 그 인간이 내 남편한테 사업 자금 뜯어내려고 온갖 협박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나한테는 어제 어떤 아줌마가 와서 내가 준호한테 약점 잡혀서 돈을 뜯기고 있다고 말하더라. 너 혹시 사위한테 협박당하는 거니? 너 몸까지 바치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봐. 경자의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추궁에 미라는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까지 자신의 비밀이 이렇게 더럽고 끔찍한 소문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경자야, 너 말이 너무 심하다. 너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 나 그런 일 없어. 다 거짓말이야. 미라는 강하게 부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미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면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내가 요즘 새벽에 나가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미란아, 너 혹시 준호한테 약점 잡혀서 돈을 뜯기는 거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자는 경찰 신고까지 언급하며 미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미란은 이웃에게까지 비밀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이 관계가 단순한 희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경자에게 더 이상 말을 섞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경자에게서 몸을 돌려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경자의 날카로운 눈빛과 혀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미라는 집에 돌아와 굳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의 행복을 위한 이 희생이 외부의 압력과 악의적인 소문이라는 또 다른 괴물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만이 이 모든 지옥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응시하며 이 모든 것이 나윤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입했습니다. 그녀는 이 파국적인 두 번째 시도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란이 이웃 최경자의 날카로운 추궁과 강필규의 악의적인 소문이라는 외부 압력에 시달리던 며칠 후 딸 나윤이 미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윤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윤은 난임 전문 병원에서 가져온 메모지를 미란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그러는데 이번 배란일의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면 3일 연속으로 해야 한대요. 딱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야 성공할 수 있대. 그래서 준호 씨가 3일 동안 엄마 집에 머물 거예요. 나윤의 목소리는 미란에게 명령하는 듯 차분했습니다.
나유는 어머니와 남편을 철저히 도구와 산모로만 대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 충격적인 제안에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일 연속 동거.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에게 극도의 친밀함과 죄책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손등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윤의 지친 눈빛 앞에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나윤아, 엄마가 잘할게. 하지만 준호는 어쩌고? 그 애가 괜찮을까? 미라는 애써 준호를 걱정하는 척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윤은 어머니의 망설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윤은 차트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2, 3일 일 쉬면 되잖아요. 준호 씨는 사업상 출장 간다고 이미 회사에 말해놨어요. 엄마는 그냥 몸만 잘 만들어. 이 일은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예요. 엄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나윤의 말투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중 대신 목적 달성을 위한 차가운 효율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 잔인한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고 준호는 간결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사업상 출장용이라기엔 짐이 너무 많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미란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미라는 이웃 최경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고 창문 커튼까지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경자가 미란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소스라치게 놀라 준호에게 침실로 숨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미란이 문을 열자 경자는 미란의 안색을 살피더니 반말로 혀를 찼습니다. 미란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숨어 살아? 커튼도 꽁꽁 닫아놓고. 혹시 내 사위 강준호 말이다. 혹시 너희 집 안에 있는 거 아니지? 내가 그 인간한테 약점 잡혀서 내 몸까지 바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자자하다니까. 미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며 경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경자야,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나 혼자 집에 있어. 너 제발 오지랖 좀 그만 부려. 미라는 경자가 문을 닫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온몸의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준호가 침실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경자의 목소리를 모두 들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우리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 듯 절망적이었습니다. 미란은 이 3일간의 동거를 통해 단순히 임신 시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선과 루머라는 위협으로부터 비밀을 지켜내야 하는 이중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 경자의 집요한 오지랖은 두 사람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미라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3일 동안은 우리 진짜 부부처럼 행동하자.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게. 나는 너를 내 남편이라고 생각할게. 미라는 딸의 행복을 위한 명분을 넘어 이 금지된 관계를 통해 억눌렸던 여성성을 찾으려는 미묘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이 나윤의 행복을 위한 연기일 뿐이라고 되뇌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이 위험한 연기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3일은 미란에게 여자 김미란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3일간의 은밀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는 모녀 관계의 배우자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세상의 모든 부부보다 더욱 밀접하고 비밀스러웠습니다. 미라는 준호에게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게 우리 진짜 부부처럼 행동하자고 말했지만
이 연기 속에서 10년간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미란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맥주 한 캔 하실래요? 준호는 장모님이라는 호칭 대신 미란 씨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미란은 이 낯선 호칭에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란은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그래, 맥주 한 캔 하자. 어차피 2, 3일 동안은 우리가 공범이니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어색함은 서서히 풀어지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경쟁사의 등장으로 회사가 위태롭다는 이야기, 그리고 친척형 강필규에게 진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라는 준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의 대화는 오직 딸 나윤의 건강 문제나 이웃 최경자의 시시콜콜한 소문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호의 고민을 듣는 미라는 마치 여자로서 한 남자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묘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미라는 진심으로 준호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준호야, 너 너무 자책하지 마. 사업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내 장모는 안다. 내가 우리 나윤이한테도 늘 다정했던 것처럼 너 자신에게도 좀 다정하게 대해. 준호는 미란의 따뜻한 위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란에게서 발견한 낯선 따뜻함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란의 뺨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미란 씨, 감사합니다. 제가 나윤이와 결혼하고 나서 사실 장모님은 항상 저에게 어머니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따뜻한 여자 같아요. 이 말은 미란에게 억눌렸던 감정의 댐을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밤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극도의 죄책감과 공포 속에 끝났다면 이번 3일간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미라는 죄책감과 동시에 억눌렸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이 나윤의 아이를 갖기 위한 연기라고 되뇌었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1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따뜻함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손등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이 관계가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타락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유혹적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밤 새벽 3시였습니다. 미라는 잠에서 깨어 준호가 옆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불안감에 미라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거실도 아닌 현관문을 열고 집 밖의 캄캄한 골목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라는 직감했습니다. 준호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구나. 미라는 잠옷 위에 카디건만 걸친 채 준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준호는 캄캄한 골목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있었지만 미라는 준호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네, 꼭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장모님께는 절대 비밀입니다. 준호는 통화를 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미란이 서 있는 방향을 잠시 스쳤습니다. 미란은 재빨리 벽 뒤로 숨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준호의 낮은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은 미란에게 깊은 의욕을 남겼습니다.
준호가 미란을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시청자들의 의혹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란은 준호가 다시 집으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후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준호는 과연 누구와 통화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강필규와의 빈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 금지된 관계를 이용하려는 또 다른 음모였을까요? 미라는 이 모든 관계가 단순한 희생이 아닌 가장 위험하고 달콤한 사랑의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3일간의 동거가 끝난 후 미란과 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장모와 사위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외부인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죄책감이었지만 동시에 10년 만에 느껴본 친밀함이기도 했습니다. 미라는 이후 며칠 동안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고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습관처럼 떨렸고 테스트기의 흰 바탕에 두 줄이 나타날까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 이 지옥 같은 연기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간절함은 순수한 모성애와 준호와의 위험한 관계를 영원히 끝내고 싶은 이기적인 소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침, 미라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시작된 두 번째 줄이 이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라는 임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거짓 승리. 미라는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곧 닥쳐올 파국의 예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나윤을 위한 희생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이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미라는 주저앉아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자신의 몸에서 사위의 아이가 자라날 것이며 이 비밀은 영원히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미라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장모님,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공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고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아닌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의 이웃 최경자가 미란의 집 문을 열고 불쑥 들어온 것입니다. 경자는 미란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미란이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 반, 오지랖 반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경자는 미란의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미란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쥐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경자는 미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반말로 추궁했습니다. 미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임신한 거니? 이 미친년아,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내 사위 강준호 말이다. 새벽에 너희 집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어. 너 혹시 준호한테 약점 잡혀서 돈 뜯기는 거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자의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추궁에 미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지만 경자의 눈은 이미 미란의 뱃속에 있는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미란은 경자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경자야, 나가. 나 아무 일 없어. 너 오해하는 거야.
나가라고 했잖아. 미라는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경자는 미란의 몸싸움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미란을 몰아붙였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야? 내가 준호한테 몸을 바친 거잖아. 내 딸 남편한테. 너 미쳤어? 이 더러운 짓을 내 딸을 위해 했다고 변명할 셈이니? 경자는 자신의 상상을 노골적인 언어로 표현하며 미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미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 그런 일 없어. 다 내 딸을 위한 일이야. 우리 나윤이 살리려고 그랬어. 미란은 울부짖었지만 경자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미심쩍어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모든 걸 밝혀야겠어. 이건 너 혼자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야. 강준호까지 끌어내야 해. 미라는 이웃에게까지 비밀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시작한 일이 더 이상 희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외부의 시선과 윤리적 심판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러낸 것입니다. 미라는 경자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충격적인 순간은 미란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녀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다는 파멸적인 경고였습니다. 미라는 이웃 최경자의 입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임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준호 역시 검진 때마다 미란과 동행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병원 로비의 모든 사람을 의심했고 늘 주변을 경계하며 숨어 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미란이 임신 2개월 차 검진을 받으러 준호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딸 나윤이 불임 검사를 위해 들어서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나윤은 미란과 준호가 서 있는 쪽을 보지 못하고 접수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란을 보자마자 벽 뒤로 거칠게 숨겼습니다. 장모님 숨으세요. 나윤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았지만 그 안에는 패닉이 가득했습니다. 미란은 준호의 등 뒤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들킬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딸이 병원에 온 모습을 보며 또다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준호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고 나윤에게 걸어갔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준호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윤은 준호를 보고 반가워하면서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왜 나와요? 회사 출장 중이라면서. 나도 그냥 검진 받으러 왔지. 아, 맞다. 당신한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데? 누구 여자 향수 냄새예요? 나윤은 예민하게 준호의 셔츠 깃을 만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준호는 미란이 평소에 사용하는 짙은 장밋빛 향수 냄새임을 알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거 회사 동료가 실수로 뿌린 거야. 나 지금 잠깐 회사 서류 때문에 온 거야. 자, 여보. 오늘은 내가 일찍 가서 저녁 해줄게. 검진 잘 받아. 준호는 서둘러 나윤을 달래고 미란이 숨어 있는 쪽을 흘깃 보았습니다. 미란은 벽 뒤에 숨어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나윤의 예민함은 미란의 목을 옥죄는 밧줄과 같았습니다. 미란은 나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이 모든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 없으리라는 절망적인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병원 건물 밖으로 빠져나올 때였습니다. 준호는 미란을 데리고 택시를 타려 했지만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준호의 친척 형 강필규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필규는 미란이 입은 넉넉한 외투 아래로 미세하게 부풀어 오른 배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곧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미란과 준호가 함께 있는 장면, 그리고 미란의 배를 집요하게 클로즈업하여 촬영했습니다. 필규는 이 사진을 곧바로 준호에게 전송했습니다. 준호는 미란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자 내용: 내 장모의 사진이다. 너 지금 이 여자랑 놀아나는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나한테 진 빚, 이거 하나로 끝내자. 내 딸한테 이 사진 보내기 전에 오늘 밤까지 내 계좌로 돈 넣어. 준호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미라는 준호의 표정을 보고 상황이 심각함을 직감했지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미란에게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미라는 준호의 손에 땀이 흥건하게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누가 너한테 또... 준호는 미란의 말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저 혼자 처리할 겁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의 할 일만 하십시오. 이 일에 당신은 개입하지 마세요. 준호의 말투는 미란을 철저히 공범자이자 도구로 대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비밀은 돈을 노리는 제3자 강필규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필규는 이 파국적인 관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고,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준호와 미란 그리고 나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습니다. 미란은 자신의 모성애가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는 돈 때문에 터질 시한폭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필규의 협박은 준호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준호는 필규에게 돈을 건넬 여력이 없었고 결국 필규는 준호가 미란과 함께 병원에 있는 사진을 익명으로 나윤의 직장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사진에는 미란의 미세하게 부푼 배가 클로즈업되어 있었고 준호가 미란의 옆을 다정하게 지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진을 본 나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나윤은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결정을 내린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사진이 협박범의 조작이라고 거짓말하며 오히려 나윤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준호는 이 모든 비극을 끝내고 싶었고 이혼이야말로 이 비밀이 더 이상 나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윤은 이유도 모른 채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그리고 그를 둘러싼 알 수 없는 소문과 사진들.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존재인 어머니 미란에게 위로를 구했습니다. 늦은 밤 나윤은 울면서 미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윤은 미란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리며 미란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란은 부푼 배를 숨기기 위해 넉넉한 옷으로 몸을 감싼 채 딸을 끌어안고 거짓 위로를 하면서 극한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윤의 체온과 눈물이 미란의 옷깃을 적실 때마다 미란의 심장은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엄마, 준호 씨가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유도 모르겠어. 나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미란의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혹시 준호 씨가 나 몰래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혹시 엄마가 준호 씨한테 돈이라도 빌려줬는데 그걸로 준호 씨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윤은 어머니에게 남편의 이혼 사유를 물으며 오히려
어머니의 결백을 의심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라는 딸이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진실 자체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감정을 숨긴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나윤아. 엄마는 준호한테 아무 일도 없어.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겠지. 엄마가 준호랑 얘기해 볼게.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미란의 말은 나윤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준호에게 이 모든 것을 멈추라 종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준호의 친척 형 강필규는 이혼 소문을 동네와 준호의 직장에 퍼뜨리며 준호가 장모에게 약점을 잡혀 이혼당하고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준다는 악의적인 루머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준호의 이상행동이 미란의 협박 때문이라고 강하게 추측하며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미란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준호의 마지막 발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미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폐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란을 향해 반말로 절규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혼 요구한 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나윤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필규 형이 협박해서 이제 나윤이가 사진까지 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멈춰야 합니다. 장모님 혼자 이 아이를 낳으셔도 나윤이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 겁니다. 이제 와서 딸에게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미라는 준호의 비명을 듣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쥐고 준호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준호야. 이 아이는 내 딸의 희망이야. 내 딸이 포기할 수 없었던 유일한 희망. 여기서 멈추면 나윤이는 영원히 무너질 거야. 너는 그냥 나윤이 곁으로 돌아가. 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내가 다 책임질게. 미라는 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파멸 직전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이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이 아닌 끔찍한 죄의 무게만을 얻게 되었음을 직시했습니다. 미라는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넉넉한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불러왔고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준호의 이혼 요구와 필규의 협박으로 인해 준호와 나윤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조차 장모에게 돈 뜯기는 무능한 사위로 낙인 찍혀 고립되었고 나윤은 남편의 배신감과 이유 모를 이혼 요구에 지쳐 어머니의 집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란과 준호가 단둘이 마주 앉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준호는 식사 내내 미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기계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긴장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더니 딸 나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윤은 미란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문을 조심스럽게 열지 않고 발로 차듯 열어젖혔습니다. 나윤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호가 필규에게 보낸 문자 중 일부를 캡처한 출력물이었습니다. 나윤은 준호의 휴대폰에서 이 모든 내용을 발견하고 미란의 집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나윤은 미란과 준호가 함께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나윤은 준호를 향해 단호하고 노골적인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망쳤어. 이제 내 남편한테서 당장 떨어져. 이 사진이 뭔지 설명해. 당신이 왜 엄마랑 같이 있는 건데? 이 종이에 적힌 게 뭐야? 내 아이라고? 내 남편과 내 엄마가 왜 내 아이 얘기를 해? 나윤은 출력물을 준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나윤은 준호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서 아이를 뺏으려고. 나윤은 곧장 미란에게로 돌진했습니다. 그녀는 미란의 부풀어 오른 배를 보고 충격과 동시에 잔인한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나윤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내 남편을 대체 왜 그랬어? 55세에 내 남편과 아기를 가졌다고? 엄마는 미쳤어. 이 더러운 짓을 하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 미라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온몸으로 딸의 절규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10년간 억눌렸던 자신의 고통이 폭발했습니다. 수진아, 아니 나윤아, 나도 사람이었어. 내가 난임으로 고통받는 거, 내가 무너지는 거 보는 것보다 이게 나았어.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었어. 단 한 번이라도 나로 살아보고 싶었어. 나는 내가 원했던 아이를 안겨주려고 했을 뿐이야. 미란에 억눌린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나도 사람이었다는 절규와 함께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와 미란의 절규, 그리고 준호의 침묵이 섞여 거실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나윤은 미란의 배를 바라보며 경멸과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거짓말 마. 당신은 그냥 내 남편을 탐한 거야. 당신의 그 역겨운 욕망을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나윤은 미란에게 쓰러지듯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숨겨져 있던 금지된 사랑의 진실이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미라는 딸의 증오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며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파멸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녀가 딸을 위해 희생이라 믿었던 이 모든 행위가 결국 딸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와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딸 나윤의 격렬한 분노와 절규는 미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윤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머니 미란에게 어떤 변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윤은 다음 날 아침 준호의 뺨을 때리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준호 역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미란에게 작별 인사조차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미란은 이제 만삭의 몸으로 홀로 이 모든 비극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충돌이 있은 지 며칠 후 미란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준호에게 연락했지만 준호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나윤에게는 감히 연락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이 아이를 낳는 일에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억눌린 울음을 삼키며 홀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라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딸의 남편이 낳은 딸의 희망이자 자신의 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미라는 극심한 진통 속에서 홀로 출산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딸의 아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미라는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건강하고 예쁜 손녀를 출산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미란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잔인한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미라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죄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순수한 생명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란이 회복 중인 병실의 딸 나윤이 찾아왔습니다. 나윤은 미란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나윤은 미란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나윤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미란을 향한 용서가 아닌 생명에 대한 원초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나윤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차갑고 단호한 말투로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제가 데려갈게요. 이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 그리고 제 가족의 아이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아이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엄마는 이 병실에서 당장 나가세요. 나윤의 목소리에는 미란을 향한 증오와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를 부정하려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은 침대에 기댄 채 절규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윤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아이마저 빼앗아 간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나윤은 미란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아기를 안고 병실 문을 열고 떠나갔습니다. 미란은 억눌린 울음을 삼키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완벽하게 부서진 잔해만 남았습니다. 그때 미란의 이웃 최경자가 미란을 찾아왔습니다. 경자는 미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평소의 오지랖과는 달리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경자는 미란의 앙상한 손을 잡고 손등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장모는 이해해. 내가 나윤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나 알 것 같아. 결국 그 남자가 내 발목을 잡았구나. 내 딸은 모를 거야. 엄마의 마음을. 아이 낳고 홀로 남은 내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래도 아이는 정말 예쁘게 잘 낳았다. 나윤이 그 독한 것. 엄마한테 저러면 안 되지. 경자의 위로는 미란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지랖이 때로는 미란을 괴롭혔지만 이 순간만큼은 미란의 모성애적 희생을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미란은 경자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에게 버려지고 사위에게 고립되었지만 최소한 자신의 행동이 오직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받는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아이를 낳은 행위 자체만큼은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윤이 아기를 데리고 병실을 떠난 후 미라는 홀로 퇴원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 안에는 딸 나윤과 사위 준호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온전한 가족의 온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준호와 함께 썼던 연락용 휴대폰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란이 짐 가방을 닫는 순간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동시에 미란에게서 찾았던 낯선 사랑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란에게 천천히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내용은 격정적이었습니다. 미란 씨, 제발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나윤이와 헤어지겠습니다.
저에게는 미란 씨가 필요합니다. 우리 셋이 같이 살아요. 제가 미란 씨의 남편이 될게요. 저에게 아이를 낳아주신 분은 미란 씨입니다. 나윤이에게는 이 아이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 둘이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준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미란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금지된 관계를 진정한 사랑으로 둔갑시키려 했고 미란에게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미란은 준호의 절절한 고백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10년간 잊었던 여자로서의 삶, 그리고 자신을 여자로 바라봐준 남자의 간절한 목소리. 하지만 미란은 이 모든 관계의 파국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모성애라는 순수한 희생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욕망과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이 둘이 함께 사는 것은 나윤과 손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또 다른 파멸일 뿐이었습니다. 미라는 준호에게 단호하고 분명한 반말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어나 준호야. 이건 여기서 끝내야 해. 우리는 이미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우리는 나윤이한테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어. 너는 내 딸의 아빠야. 너는 나윤이한테 돌아가야 해. 내 딸한테 돌아가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줘. 이 아이는 나윤이의 아이야. 내가 나에게 했던 그 따뜻함.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지옥은 여기까지야. 미라는 준호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준호는 절규했지만 미라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미라는 짐 가방을 들고 준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이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집 앞에서 미란을 노려보던 준호의 친척 형 강필규가 이 모습을 멀리서 목격하고 분노했습니다. 필규는 미란에게 다가와 노골적인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야, 김미란. 너 결국 내 돈은 안 갚고 도망가는 거야? 내 사위랑 막장 드라마 찍더니 이제 꼬리 자르고 튀는 거야? 결국 나만 이용당했네. 결국 돈도 못 듣고. 에잇, 저런 막장 드라마 주인공들. 지은 죄는 평생 받고 살아라. 필규는 홧김에 준호의 집 현관을 발로 찼고 그 소리가 미란의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미란은 그 악담을 뒤로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필규의 악담과 준호의 절규, 그리고 나윤의 증오를 모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은 고갈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미란이 집을 떠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작은 식당 주방 보조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익숙했던 상가 주부의 삶 대신 그녀는 이제 하루하루 노동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딸 나윤과 사위 준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 미란을 찾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오직 고독과 노동 속에서만 안식을 찾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란은 퇴근길에 공원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넉넉한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미란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그 안에는 손녀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 나윤과 준호는 이 파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묻어두고 평생 죄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공원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딸 나윤이었습니다. 나윤은 두터운 외투를 입고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공원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나윤의 옆에는 사위 준호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생기가 없었고 나윤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들은 미란이 떠난 후 공동의 비밀 아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미란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발견할까 두려워 목도리를 더욱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고 벤치 깊숙이 숨었습니다. 나윤과 준호는 미란이 앉아있는 벤치 바로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유모차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미란은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미란의 죄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미란의 사랑이 만들어낸 유일한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미란은 눈물을 참고 아이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나윤과 준호는 벤치 맞은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유모차를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나윤은 낮은 목소리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도 필규 그 사람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죠? 나는 그 사람이 언제 터뜨릴지 몰라 불안해 죽겠어. 그리고 가끔은 엄마가 보고 싶어. 나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증오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나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필규 형은 이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붙었어. 그리고 장모님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났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장모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줬으니 이제 우리 둘이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해. 준호의 목소리는 체념했지만 미란의 희생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미란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윤은 미란을 미워했지만 결국 미란이 준 아이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죄를 짊어진 채 나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자신의 파멸적인 선택이 결국 딸에게는 어둠 속에 희망을 남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미란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란은 그들의 행복한 그림자를 뒤로하고 홀로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이 모든 죄의 무게를 영원히 짊어지고 살아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딸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고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미라는 텅 빈 길거리를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미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인으로서의 비통함과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했다는 해방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그녀는 그 그림자처럼 홀로 이 세상의 끝까지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결국 딸의 행복을 위해 시작했던 대리 임신이라는 희생을 금지된 사랑과 파멸적인 배신이라는 가장 잔인한 결과로 끝맺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떠나는 길을 택하며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역설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미라는 비록 딸 나윤에게 외면당했지만 그녀가 낳은 아이는 나윤과 준호의 결혼 생활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파괴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딸의 가정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미란의 선택은 과연 모성애였을까요?
아니면 10년간 억눌렸던 여성으로서의 이기적인 욕망이었을까요? 죄의 무게를 짊어진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나윤과 준호는 과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때 태어난 아기는 누구의 아이로 기억될까요? 미라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영원히 홀로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이 파국적인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약 미란이었다면 혹은 나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